네, 안녕하십니까. 이재화 박형신의 검찰개혁. 오늘은 제 목소리가 한 옥타브 정도 낮은데요. 광노현 교육감이 후보 사후 매수죄로 오늘 구속 수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광노현 교육감 변호를 직접 이재화 변호사님이 담당하셨기 때문에 오늘 예고된 것과 달리 이재화 변호사님이 그 법원 판결문을 이제 어제 입수를 해서 검토를 해보신 결과 하실 말씀이 너무 많다고 해서 검찰개혁, 뭐 넓게는 이제 사법개혁의 문제인데 이 대법원 판결문에 관해서 말씀을 좀 많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좀 그 대법원 오기까지 이제 과정하고 이 대법원 판결문의 좀 전반적인 문제점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죠. 우선 광노현 교육감 변호인은 아니었었고요. 1심에서 박명기 교수 변호인을 했었고, 박명기 교수 변호인이나 광노현 교육감 변호인은 사실상 동일한 이해 상반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이후에 광노현과 관련된 제가 글도 쓰고 방송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이 사건 내용은 누구보다도 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우선 검찰이 원래 이 사건 수사를 하면서는 사후 매수죄로 수사를 한 것이 아니라 사전에 약속을 그렇죠. 하고 그 이후에 사후에 돈 받은 것이다. 사전에 약속이 있음을 전제로 해서 수사를 했었는데 1심과 항소심을 하면서 사전에 광노현 교육감과 박명기 교수 간에 합의는 없었다는 게 다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에도 그 사실관계는 그대로 확정을 했고요. 문제는 이것이 이제 일반 단순 고의범이냐, 그러니까 자 우선 거기 넘어가기 전에 그 선거법에 당연히 돈이나 기타 그 재화를 제공해서 그 후보가 선거에서 그 사퇴하도록 하거나 이것을 그 후보 매수죄라고 해서 이제 처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떤 대가, 그 후보 사퇴를 대가로 이런 그 물품을, 금품을 제공하는 것, 이것을 처벌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 지금 이제 쟁점은 그 사전에 이 박명기 그 후보가 사퇴하는 시점에서 광노현 교육감이 그 사퇴에 대한 대가로 얼마를 주기로 합의를 했느냐. 합의는 전혀 없었다라는 게 이제 그 검찰 수사 결과 밝혀진 겁니다. 광노현은 그 전혀 알지 못했고, 자 그렇다면 알지 못했다면 어떤 다른 합의가 있었던 건가요? 그거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이른바 5.19 동서간의 합의라고 그러는데요. 이 박명기 교수 쪽에 선대본부장하고 광노현 교육감 쪽에서 회계 책임자인데 두 분이 공교롭게도 동서지간이에요. 동서지간이니까 사적으로 어쨌든 사퇴의 조건에 관해서 금품을 지급한다 하는 것이 이야기가 오고 간 적은 있어요. 이 부분이 있는데 광노현 교육감은 원래 돈과 관련된 단위라는 절대를 안 한다고 했었고 언명을 했기 때문에 그걸 몰랐었고 그게 선거 끝나고 몇 개월 후에 10월 중순에 알게 됩니다. 알게 됐던 거고 물론 검찰은 수사 단계, 그것도 1심에서도 사전에 그런 합의가 있었던 걸 알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1심부터 대법원까지 광노현 교육감은 그 선거 이후에 한 3개월 이후에 비로소 알게 됐고
그전에는 그거를 뭐 대리권을 주거나 그 다음에 승인하거나 추인하거나 이런 것이 없다는 것은 이제 뭐 아주 명확하게 이제 밝혀진 사실관계죠. 그래서 문제는 결국 박명기 교수가 사퇴를 한 것은 광명교육학관과 무관하게 사퇴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 이후에 박명기 교수가 경제적으로 자기 선대본부장의 동서 와의 뭐 꼭 그 인관계가 있다면 그것 때문에 사퇴를 하신 거겠죠. 그래서 하여튼 박명기 교수는 뭐 오해를 했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광노영 교육감하고는 관계없이 사퇴를 했습니다. 사퇴를 했고 그 이후에 박명기 교수가 그런 합의가 있었다는 것을 광노영 교육감 및 그 주변 사람들에게 알렸고 그래서 알아보기 시작해보니 그런 합의가 있었는데 그런 합의는 내가 인정을 한 적도 없고 하라고 한 적도 없고 승인을 못하겠다. 그걸 주장하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양자 간에 강경성 교수를 내세워서 그 부분을 설득을 다 하고 그래서 3자 간에 그러면 그거는 그런 합의는 없던 것들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그런데 강경성 교수가 봤을 때 박명기 교수는 그때 당시 선거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공공에 처해 있었고 심지어 뭐 자살을 하겠다 아니면 카드깡으로 뭐 연명을 하고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굉장히 사회적 경제적으로 상실감에 처해 있었어요. 이러다가 보니까 그냥 놔둬서는 어떤 뭐 일을 저지를 그 같아서 그 광노영 교육감에게 설득을 했던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한 사람은 당선돼서 교육감 되고 한 사람은 사회적 상실감 빠져 있는 상태인데 어쨌든 본인은 그런 합의가 없었던 것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도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도왔던 거죠. 그러면 어찌됐든 이 후보 그 후보자 매수죄가 이 금력이나 이런 것을 통해 후보를 사퇴시키고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이제 만든 죄인데, 근데 지금 그 전혀 광노영 교육감은 박명기 교수에게 뭐 금품을 후보 사퇴로 제공하거나 또는 뭐 제공한 뭐 합의가 있었는지 뭐 그 알았거나 전혀 그러지 않은 상황인데 왜 1심, 2심에서는 유죄가 나왔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선 이게 그 매수죄 아닙니까? 매수라는 것은 매매인데 돈을 주고 물건을 사는 건데 그 변호인 입장에서는 이미 자의적으로 사퇴를 했다. 그러니까 스스로 사퇴를 했는데 살 물건이 없는 거 아니냐. 살 물건이 없고 이미 사퇴를 했고 그 이후에 선거가 끝나서 돈을 줬다면 그것은 선거에 하등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그거 돈을 주기 때문에 사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매수죄가 될 수가 없는 것이다. 이거는 정려다. 말하자면 순수한 부조의 형질이다. 이렇게 보면 반면에 1심, 2심은 이게 법조문에는 후보 사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목적으로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법률적 용어는 목적범이라 그러는데. 아니 근데 그 말씀하시기에 이제 그럼 법에는 그러면은 이미 사퇴한 다음에 나중에 돈을 줘도 불법이라는 그런 법조항이 있나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그런 조항 그걸 이면 사후 매수죄 규정이라 그러는데 사후 매수죄라는 조항이 있다고 합니다. 사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목적으로 선거 이후에 돈을 주는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매수가 되려면 사전에 둘이가 선거 끝나고 돈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선거 끝나고 돈을 줬을 때 성립하는 범죄라고 봐야 법문헌에도 맞는데 1심, 2심은 이 법문헌대로 판단을 하지 않고 사퇴는 스스로 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돈을 주는 것이 그 사퇴에 대한 고마움의 대가로 돈을 줬다면 그런 걸 처벌하기 위한 규정이다. 이렇게 확대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합의에 의해서 또는 그 사퇴에 대한 조건으로 금품을 제공한 게 아니라 사퇴가 다 이루어진 후에 어떤 부조나 또는 사퇴와 관련된 사실 때문에 어떤 돈을 제공하면 그거를 이제 매수로 그렇죠. 보겠다는 거죠. 즉 사전에 합의가 없었어도 나중에 자발적으로 사퇴를 한 후에 자발적으로 뭐 미안한 마음으로 또는 뭐 사퇴한 그 결정에 대한 어떤 뭐 존경의 마음으로 뭐 그 돈을 준다거나 또는 자리를 제공하거나 뭐 어떤 행동을 해도 어떤 유리한 행동을 해도 그것을 이제 범죄로 보는 그런 이제 법 해석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1심, 2심에서 제가 이제 저도 법조문을 봤습니다만 그렇게 이제 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긴 있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 그 사전 매수죄가 있고 사후 매수죄가 있는데 사전 매수죄가 이미 합의를 그러니까 이 후보 사퇴를 대가로 금품을 주기로 합의를 하면은 그거 자체를 이미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실제로 지급을 금품 지급을 사퇴 전에 하든 사퇴 후에 하든 그러니까 지급을 사전에 하든 사후에 하든 우선 사전에 합의가 있었으면 전부 다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전 매수죄를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그 1조죠. 262조인가요? 262조 1항인가요? 232조 제1항 제1호 제1항 제1호 그걸 그렇게 해석하면 이호는 이제 이 변호사님 해석하신 것은 이거는 사전에 합의가 있고 사전에 대가로 주기로 합의를 하고 나중에 지급할 때 나중에 지급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그걸 해석을 하신 건데 이미 그 1호에서 합의가 있었으면 그 대가의 합의가 있으면 무조건 이미 처벌이 되기 때문에 그 2호를 별도로 만들 이유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1심, 2심도 그렇고 법학자들이 도대체 2호를 만든 이유가 뭐냐.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입법의 연역을 보게 되는데. 그렇죠. 이런 사후 매수죄를 둔 나라는 일본과 우리나라뿐이에요. 일본도 메이지 유신 때 만들어진 법이고, 맞습니다. 우리도 53년 전에, 지금은 54년이죠. 54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현재까지 사문화되어 있다가 광노인 교육감 사건에 처음으로 적용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입법 자체로도 과연 이게 어떤 경우에 이게 해당하는지가 해석의 여지가 굉장히 많았어요. 많았고 또 일본도 현재는 최근 몇십 년 동안은 이 규정을 적용한 예가 없습니다. 그 예가 없다는 이야기는 사실상 사후 매수자라는 것 자체는 성립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어요. 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렇죠. 논리적으로 논리 모순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에 그런까지 사전에 합의가 없이 사후에 사퇴한 사람에게 어떤 형태로든 금품이나 경제적 이득이나 뭐 직을 제공하는까지 처벌을 한다면 무한정 넓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위헌 문제가 대두됐던 거고 헌법재판소에서도 상당히 위헌 심도 있게 지금 논의하고 있는 중에 이 대법원 판결이 나왔던 거예요. 한 가지 지금 물론 대법원이 뭐 이대로 가진 않았습니다만 그 가장 이제 제 생각엔 이제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보는 거는 사전에 그 대가의 합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 증거를 찾기는 정말로 어렵다. 그래서 232조 1항의 1호는 사전 합의의 증거를 찾게 되면은 그걸 이제 처벌하는 거고 그런데 사전 합의의 증거가 없고 보니까 나중에 돈 준 그것만 밝혀낼 수 있겠더라. 그런 경우에는 사전 합의의 증거가 없더라도 사전 합의를 뭐 유추해낼 수 있거나 어떤 그 뭐랄까 사전 합의에 관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없을 때 나중에 사후에 그때 이제 돈을 준 것만 밝혀냈을 때 그때 이제 처벌하는 걸로 그걸 잡기 위해서 2호를 만든 거다. 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그런 해석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돼버리면요. 네. 모든 범죄에 대한 입증 책임은 검사가 져야 되는 거고, 네. 아무리 심정으로 살인을 했다, 그렇죠. 어? 뭐 성폭행을 했다 이러더라도 검사가 입증을 못하면 처벌을 못합니다. 그렇죠. 그게 우리 하여튼 문명사에서 확립되어 있는 원칙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입증하기 힘들다 해갖고 뭐 의심만으로 그 유죄를 인정하고 형을 살리면 이거는 제목주의가 왜 있습니까? 네. 증거재판주의를 그렇죠. 무시하는 거죠.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뭐 요즘은 웬만한 것들은 과학 수사에 의해서 다 밝혀지게 돼 있습니다. 특히 뭐 흔적은 다 남아 있겠죠. 뭐 요즘은 뭐 이메일이든 뭐 휴대폰이라든지 여러 가지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걸 갖고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도 실질적으로 단일화 과정에서 실시간으로 그 파편들이 다 조합되어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어떤 두 사람이 말 맞춘다 해갖고 그것이 판사를 뭐 속일 수가 없는 세상이 됐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어쨌든 대법원이나 법원에서는 가장 문헌에 충실하면서도 그 다음에 논리 법칙에서 맞는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심, 2심에서는 뭐 어쨌든 그게 대가 관계뿐만이 아니라 이게 그냥 단순 고의범이 아니라 이게 사퇴시킬 목적으로, 사퇴에 대한 대가의 목적으로 돈을 줬느냐 그렇지 않느냐, 목적범이 아니라고 봤는데 대법원은 그 부분에서 좀 진전을 해서 목적범으로 본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이런 해석에 대해서 이제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이 230조 이 사후매수죄 조항, 이거를 전부 다 저도 위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후매수죄는 논리 모순이고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 이 조항이 뭔가 어떤 입법 취지가 있는 별도의 조항이라고 생각하면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후 지급 증거만 있고 사전 합의 증거가 없을 때 그냥 입증 책임을 조금 뭐 완화해주는 뭐 그런 식의 조항이 아닐까라는 의심이 있는데, 그런데 형사에서는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민사재판은 그렇죠. 그것도 그렇고, 근데 더욱 명확한 거는 지금 여태까지 밝혀진 사실로 보면 사실적인 다툼이 없다는 게, 그래요. 사전의 다툼이 없이 지금은 광노현은 사전 합의에 가담하지 않았다라는 게 지금 명백히 밝혀진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대법원도 선거 지나고 2010년 10월 달에 알았다는 거 분명하게 명시라고 그러니까 그럼 그렇다면은 혹시나 이 사후매수죄가 그런 식의 어떤 뭐 증거법상의 뭐 어떤 조항으로 보려고 하더라도 이 사건과는 관련이 없는 거고, 그렇다면은 지금 저희가 이제 뭐 사후매수죄가 뭔지 뭐 그런 것까지 좀 알아봤고요. 그러면 지금 사후매수죄는 지금 1심, 2심 대법원은 논리 모순이지만 계속 있다는 건데, 존재한다는 건데, 그래서 대법원은 합헌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죠. 대가의 합의가 없더라도 나중에 고마움의 표시로라도 주면 그거는 대가로 간주하고 처벌하겠다라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 이번 대법원 판결이 상당히 좀 이례적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지금 대법원 판결이 이례적이었는지. 그래서 1심, 2심은 아까처럼 단순 고의범을 봤는데, 그러니까 그것이 대가라는 것을 인식하고 돈을 주면 죄가 된다고 보는데, 대법원은 그 이외에 이제 법률적으로 초과 주관적 위법 요소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사태에 대한 대가의 목적으로 돈을 주는 그런 주관적 요소가 있어야 처벌을 할 수 있고, 그거는 검사가 입증 책임이 있다. 그럼 1심, 2심이 법리에 대한 오해가 있었던 법리에 중대한 오해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원칙적으로는 법리에 중대한 오해가 있고 목적범을 안 봤기 때문에 목적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하나도 판단을 안 했어요. 1심, 2심에서는. 그렇겠네요. 그렇게 하면 당연히 원심을 파기해서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심리해서 목적이 있었는지 그렇지 않는지 갖고 다시 판단해라. 이렇게 원심에
해서 보내는 거죠. 그래서 파기환송이라고 그러죠. 네. 대법원에서는 위법이 있으면 95%는 그렇게 보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이례적으로 파기를 하면서 스스로가 목적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버린 거예요. 사실심을 대법원이 해버린 겁니다. 법을 좀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아실 텐데 우리나라가 1심하고 2심에서만 증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볼 수 있고 대법원에서는 증인들이나 증거 같은 것들을 이제 못 보게 되는 이유가 기록만 보는 거죠. 보는 이유가 그 1심하고 2심에서 사실 판단,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 이런 사실 판단 1심하고 2심에서만 하도록 원칙적으로 되어 있고 그 3심 즉 대법원에서는 1심하고 2심이 그렇게 해서 밝혀진 사실에 어떤 법리를 적용함에 있어서 그 법리에 오해가 있는지만을 판단하는 걸 이제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증인들을 직접 만나보지도 않고 대법관들은 그 증인들이 뭐 말할 때 정말 이 믿음이 가는지 이런 것들 직접 증인의 증언을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있고 자 우선 이 1심에서도 그렇고 2심에서도 그렇고 목적범이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광노현 피고인, 강경선 피고인, 뭐 박명기 피고인이 그런 대가를 지급할 목적으로 돈을 줬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심리 자체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심리가 안 돼 있는데 사실 판단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관점에서 정인에게도 물어보고 피고인에게도 다 물어보고 그래서 법관이 심정을 형성해서 목적이 있다 없다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데 대법원은 소송 기록만 갖고 보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원심에서 심리를 안 해놓은 소송 기록을 갖고 목적이 있는지 여부를 스스로 판단해 버렸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런 판단을 했을까 저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법원이 뭐 지난 한 수년 동안 공들여왔던 것 중에 하나가 공판중심주의라는 게 있는데 공판중심주의라는 게 기록 보고 재판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실제 증언 증거들을 생생하게 듣고 그 판단을 하겠다는 거죠. 근데 이번 대법원이 그 1심, 2심에서 뭐 목적에 대해서 무슨 심리했던 기록을 본 것도 아니고 기록에도 안 나타 있는 거를 실제로 그 목적에 관해서 증인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또는 물어봤던 사람의 기록을 보지도 않고 목적이 있었다라고 판단하는 거네요. 이거 공판중심주의에 매우 어긋나는 거 아닐까요? 공판중심주의에도 어긋나고 원칙적으로 사실심은 1심, 2심의 정권상이고 아주 극히 예외적으로 대법원만 고려하는데 1심, 2심의 정권상을 대법원이 스스로 침해한 거죠. 그렇다면 이제 저는 그 생각을 판결문 보고 왜 그러면 대법원이 그렇게 했을까? 왜 1심, 2심한테 안 맡겨놓고 그게 그냥 파기를 시키면 알아서 판단을 해오면 판단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뭔가 대법원이 쫓겼다, 시간에 쫓겼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런 절차를 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아주 이례적이고 1심에 2심의 권한까지 침해해가면서 그런 결론을 내린 것은 이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켜야 되겠다는 강박관념이 있었다고 봅니다. 지금 교육감이 현재 그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뭐 이런 것과도 뭐 관련돼 있을 그런 것도 있고 그 중에 가장 저는 이거는 뭐 추론을 하는 건데요.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헌법사건이 또 계류 중에 있지 않습니까? 아까 이 사후매수죄 규정 위헌 여부인데 헌법재판소에서 이것이 상당히 말하자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거를 고려를 해서 미리 여기 대법원이 선수처분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보는 근거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그 점도 있지만은 이 대법원 판결에서 아까 사후매수죄 규정이 위헌인지 여부를
3분의 1 정도의 분량으로 아주 자세하게 판시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좀 이례적이네요. 예, 그게 왜냐하면 위헌 결정권은 대법원이 없죠. 헌법재판소가 있는데 합헌에 대한 결정권은 물론 대법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소극적인 합헌 결정권만 있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간단하게 이거는 위헌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하겠다. 이런 관점에서 하는데 여기서 보면 이 페이지 수가 전체 판결문 페이지 수가 27페이지인데요. 그 부분이 10페이지 이상을 차지해요. 그래서 재형집중주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 안 된다. 그 다음에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래서 아주 자세하게 설치하고 있거든요. 그 이야기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미리 선수 쳐서 합헌으로 김빼기 하자. 이런 측면이 저는 강하다고 보고요. 또 하나의 측면은 어쨌든 광노현 교육과 체제로 하여튼 조기에 종결시키고 이번 대선에 같이 서울시 교육감 선거를 치르자는 정치적 결단을 대법원이 했다고 봅니다. 이번 사건 그 담당하신 분에 대해서도 뭐 말씀들이 있죠. 그래서 이게 뭐 공교롭게도 이 이상훈 대법관이 주심 대법관인데 이게 1년 전에 1년 몇 개월 전이죠. 그러니까 정봉주 선생의 BBK 사건 대법원 판결을 했던 그 당시에 주심 대법관인데 공교롭게도 광노현 교육감 판결에 대해서 이상훈 대법관이 주심 대법관을 했고요. 그 다음에 원래는 4명으로 그 부가 구성이 됩니다. 그런데 한 명은 지금 아직 공석인 상태고 그 중에 이제 신영철 대법관도 여기에 이제 그 대법관도 이제 구성원 대법관으로 있는데 신영철 대법관은 알겠지만은 하여튼 임용 과정에서 구설수가 굉장히 많이 올랐던 분이죠. 네. 지금 대법원에서 우선 여튼 이례적으로 뭐 목적이 있다. 대가를 지급할 목적을 가지고 사후에 고마움을 표시했든 어쨌든 여튼 대가를 지급할 목적이 있다라는 판단까지 대법원이 스스로 해서 이제 유죄 판결을 내렸는데 지금 실제로 합의가 있었다면 합의에 가담한 사람은 강경선 교수인데 강경선 교수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어떻게 강경선 교수는 사태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목적이 없었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그래서 판결이 코미디라는 거예요. 자, 광노현 교육감은 원래 그런 합의 자체가 없기 때문에 나는 돈을 줄 수 없다고 화를 내고 황당히 버텼잖아요. 그래 강경선 교수가 수차례 설득을 해서 40년 직인 강경선 교수의 설득에 마지못해 설득에 따라서 박명규 교수에게 2억을 지급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법원은 이렇게 판단한 게 강경선 교수는 그러한 목적이 없기 때문에 무죄고 그런데 그 강경선 교수의 뜻에 따라서 돈을 지급한 광노현 교육감은 그런 목적이 있다. 그래서 유죄다.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40년 직위가 일심동체가 돼서 뜻을 모아서 행동을 한 건데 몇 개월 동안 고민을 거듭한 끝에 그래 박명규 교수의 경제적 어려움을 지원하자 이렇게 해서 했던 것인데 대법원은 이 두 사람의 한 사람은 유죄고 한 사람은 무죄로 판결한 거예요. 이게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거죠. 사전에 이 동서간 합의 그거는 그럼 전혀 지금 고려가 안 된 건가요 지금? 그렇죠. 그거는 뭐 관계가 없는 거니까 어쨌든 출발은 2010년 5월 19일까지 동서간의 합의는 몰랐고 10월 달에 그 광노현 교육감이 알았는데
알고 강경선 교수 보고 좀 알아보고 설득을 좀 해보라. 이렇게 해서 강경선 교수가 박명기 교수를 만나고 와서 이야기하니까 아이 그 부분은 이제 더 이상 주장을 하지 않기로 했으니까 그렇지만 그 박명기 교수는 너무 딱하더라. 이러다가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도와주자. 이렇게 해서 했던 건데 그런데 그게 그 강경선 교수가 설득하고 권유했던 사람이 목적이 없고 목적이 없는 사람의 말을 따라서 한 사람 목적이 있다. 이건 코미디죠. 아니 뭔가 그래도 이유를 얘기 안 했습니까? 아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자, 일단 강경선 교수가 목적이 없는 거를 대법원에서 이렇게 발제하고 있어요. 강경선은 5월 19일 이른바 동서간의 합의에 대해서 피고인 광노현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인식했고 이에 따라서 피고인 광노현이 부탁한 대로 박명기의 오해와 원망을 풀어주고 이를 통해서 광노현의 원활한 교육감직 수행에 도움 주고자 박명기의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알린다는 취지에서 광노현에게 금품 제공을 제안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근데 이것만으로 목적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깜짝 놀란 게 광노현 교육감에 대한 목적이 있다고 판단한 것도 강경선 교수하고 거의 사실상 유사해요. 그래서 저는 오타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목적이 없다고 설려하다가 목적이 있다고 오타를 쓴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보면 뭐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판결문에 광노현 교육감이 2010년 10월경에 동서간의 금전 지급을 알게 됐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게 자신의 교육감 당선 혈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정에 대해서 조사 의뢰 등 공식적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문제 삼고 있는데 이게 외부로 노출되어지면 사회적 문제되니까 어떻게 공개적으로 조사를 합니까? 이건 뭐 이거는 40년 지기가 아주 그래서 40년 그래서 그렇죠. 40년 지기가 제대로 좀 알아보라. 이거 언론에 알면 또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실질적으로 있을 수 없는 거를 요구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강경선과 김윤태 등을 통해서 박명기 교수 요구사항을 확인을 했는데 그 중에 김윤태가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강경선 교수의 그 권유를 따라서 한 것 자체가 목적이 있는 한 근거로 삼고 있는데 자, 뭐예요? 강경선 교수는 목적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목적이 없는 사람의 권유를 따라서 그렇게 결정을 한 게 목적이 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런 강경선 교수의 말을 따라서 박명기 교수에게 2억이라는 거액을 적용하기로 했다. 자, 그런 합의는 없다. 순수한 목적으로 우리가 지급하자. 그래? 너 친구가 40년 친구가 그러면 나도 당신을 믿고 그렇게 하겠어. 그렇게 한 것이 어떻게 다시 또 목적이 없던 것이 목적이 생깁니까?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지금 근거를 대고 있는 것 자체가 목적이 있다는 근거가 하나도 근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판결문을 본 변호인들 같이 좀 논의를 해봤는데 그 지금 언론에서도 그러고 아마 이 합의를 하면서 대법관끼리 막 견해가 일치가 안 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광노현 교육감이 과연 목적이 있었느냐 여부에서 일치를 안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아마 저는 절충한 형태로서 이렇게 타협을 한 것이 아닌가. 아니면 이 논리를 댈 수가 없는 거예요. 목적 의무에 대해서 너무 좀 매우 중요한 지금 요건인 것 같은데 유죄 판결에 굉장히 대해서 중요하죠. 상당히 이유가 좀 짧다는 짧고 논리적으로도 좀 어렵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강경선 교수 목적이 없는 강경선 교수의 말을 따라서 박명기 교수의 이익을 준 것 자체가 어떻게 목적이 있는 근거가 됩니까? 이게 모순이죠, 모순. 모순인데 모순된 근거를 판결문에 설치했다는 것 자체는 이게 졸속 판결이라는 겁니다.
이 목적 네. 여부에 네. 대해서 네. 지금 이 목적이 있다라고 이제 판정이 된다는 것은 사전에 합의가 있었다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문제죠, 그죠? 다른 문제죠. 네. 합의 있는 문제는 사실의 문제고, 네. 목적은 이 사람들이 돈을 줄 때, 2억이라는 돈을 줄 때, 약간 윤리적인 동기나 뭐 윤리적 동기로서 줬는지, 이건 그 박명기 교수 때문에 나는 내가 그 당선이 됐어.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 그 사람이 살해를 해야 돼. 이런 의식, 이런 주관적인 생각을 갖고 돈을 줬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대가를 목적으로라는 말을 지금 대법원은 우선 뭐 살해를 목적으로까지 다 그렇죠. 대가를 목적으로에 좀 포함시키고 있는 거네요. 예. 그런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걸 살해를 목적으로, 그러니까 사후에 사전에 대가에 대한 그 생각 없이 뭐 대가의 생각이 있을 수가 없죠. 사후에는 뭐 일이 다 지난 건데 안 줘도 되는 거죠. 안 줘도 되는 걸 주는 건 대가가 아니죠. 그래서 살해로 주는 돈도 결국에는 법적으로 뭔가 좀 규제를 해야 이런 후보 단일화나 이런 데서 벌어질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결국에 사전 합의나 또는 대가성 밝히기가 아주 어려운 게 이게 이 뇌물죄류의 그 범죄들인데 살해성이라고 할지라도 법적으로 규제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저는 그렇게 봐요. 어쨌든 자 우리 공직선거법이 처벌하는 건 딱 두 가지. 선거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 그러니까 선거의 공정성. 그다음에 피선거권이 돈으로 매수돼서는 안 된다. 이제 피선거권의 불가 매수성 두 가지 기준이 있다고 봅니다. 선거의 자유는 유권자들의 투표권을 방해하는 것들을 처벌하는 거고, 이 사건은 아마 뒤에서 피선거권의 불가 매수성, 뇌물죄 뭐 공무원의 불가 매수성, 그거하고 비슷한 거죠. 그런 어쨌든 그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때만이 처벌하는 거고, 자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사태에 돈 문제가 돈이 사태에 영향을 미쳐야 되거든요. 그것이 아니면 선거 끝나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거는 외국에서는 처벌 안 해요. 예를 들어서 뭐 꼭 고마움이라는 표현을 써서 좀 되게 어색하긴 한데,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 후보자를 양보하고 양보받은 후보가 실제 본선에서 이겼을 때, 그 양보한 사람이 거기서 그 중요한 공직을 맡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개입을 해서는, 법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예컨대 그럴 수 있죠. 예컨대 박 교수님이 그렇게 했다면, 박 교수님이 자식이 뭐 혼인을 할 때, 제가 평소에는 박 교수님 뭐 한 100만 원 할 거를 그때는 한 500만 원 할 수 있다. 이것까지 법의 잣대로서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윤리적 사생활 부분까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거든요. 이 사건이 유사한 게, 부부가 이혼을 했는데 이혼을 하더라도 그 인연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항상 관심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살 줄 알던 마누라가 굉장히 못 살아요. 그랬을 때 저도 이제 재혼을 했는데, 그래서 너무 안 된 거죠.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전세집을 하나 마련해줬다. 이거는 이혼의 대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단순히 내가 도와주는 거죠. 이런 거 갖고 법의 잣대로 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그런 비유를 합니다. 자, 이 간통이라는 것은 혼인관계에 있을 때 다른 외간 그 이성애하고 성행위라는 간통 아닙니까? 이미 이혼을 하고 제가 다른 사람하고 성행위를, 다른 여자하고 성행위를 하는 것, 이거를 처벌한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이게. 시점상. 근데 시점보다도 예를 들어서 성매매.
성매매 그러니까 성매매 같은 경우에 뭐 돈을 주고 받은 게 그러니까 돈을 대가로 했는지 안 했는지가 뭐 매우 불분명하다. 하여튼 자꾸 입증 문제는 그걸 갖고 논의를 하면 안 되고요. 입증은 검사가 해야 되는 거니까 불분명하기 때문에 처벌하는 것은 형사법에서는 없어요. 입증이 어려웠기 때문에 입증 책임을 검사의 입증 책임을 완화한다는 이거는 어느 형사법 체계 나라의 형사체에도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 사전에 뭐 대가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 없는데 업고 성매매가 이루어졌다. 뭐 나중에 돈을 줬다. 그걸 나중에 뭐 경찰이 알아서 처벌을 하려고 하면 그거 안 된다는 겁니다. 예컨대 성매매를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되면 성매매가 아닌 거죠. 사실. 그렇죠. 그냥 뭐 그때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왠지 그 여자애가 좋더라. 이래갖고 제가 선물을 사줬다. 선물 사준다. 그거는 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그런 것까지 처벌하면 결국 법관의 자의가 개입되시는 거고 증거재판이 아니라 관시법 재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 돼버리면 그런 거예요. 뭐 심지어 어제 트위터도 올라왔던데 운전을 하고 집에 들어가서 술 한잔을 먹고 있는데 경찰이 누가 신고해서 들어닥쳤다. 저 사람 조금 전에 운전했는데 보니 얼굴이 뻘겋더라. 집에 있는 거 보니까. 사실은 내가 집에 와서 봤었거든요. 그렇게 당신은 그러면 음주운전한 거 아니냐. 그렇게 처벌하는 거하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버리면 우리 문명국가에서 형성됐던 증거재판주의라든지 재형법정주의 이런 게 원칙이 다 없어지고 원님 재판이 되어버린 겁니다. 원님 재판. 너 죄를 너가 알렸다 해서 심판관이 나쁜 놈이다 하고 생각하면 다 유죄를 처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모든 사례도 대가로 보고 처벌을 하든지 뭐 이렇게 명백하게 어떤 룰이 없는 상황에서 뭐 어떤 사례들은 지금 뭐 그건 대가나 마찬가지다라고 처벌하고 어떤 사례들은 그거는 미담이다라고 해서 처벌 안 하고 이제 이런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그래서 이제 결국 그래서 이 선거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만 처벌해야 된다. 그것만 처벌해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의 논리면 또 판사나 검사가 요즘 뭐 로펌에 가거나 대기업체 입원을 가는 경우 많잖아요. 그런데 그게 자기가 업무 중에서 사건을 봐주고 갔을 수도 있지만은 또 그럴 개연성도 있는 건데 그렇다고 로펌에 가는 판검사나 기업체 가는 사람들을 다 죄인 취급했고 뇌물죄로 적용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 이런 논리로 가면 그 중에 심정이 저 친구는 옛날에 그쪽에 삼성이나 뭐 현대 이런 데서 좀 잘 봐주는 것 때문에 간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 다 뇌물죄로 처벌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공공기관에 있었던 고위직 공무원이 나중에 뭐 어떤 회사에 뭐 중역으로 간다라거나 뭐 이럴 때 그게 뭐 앞으로 잘 봐달라고 거기로 모시는 거면 그건 더 큰 잘못이고. 그렇죠.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과거에 뭐 잘 봐준 것에 대한 사례로 이제 갔다고 하면은 그것도 어쨌거나 뭐 잘못이긴 하지만 지금 그걸 처벌하고 있지는 않는 거죠. 그거는 그렇죠. 그거는 뭐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 있지만 처벌을 못 하는 거고 처벌을 하려면 사전에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잘 봐준 거. 그렇죠. 그 자체가 이게 당신이 나중에 퇴직하면 우리가 굉장히 그 부분에서 금전적 배상을 해주거나 자리를 보존해 주겠다고 약속이 있을 때만 뇌물죄가 성립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니까 뭐 대기업의 뭐 사장으로 갔는데 나중에 다시 확인해 보니까 좀 이게 재량권을 남용을 한 측면이 있어서 옛날에 뭐 무혐의를 해줬다. 사실은 재량권을 자기 나름대로 재량권을 행사해서 무혐의 처벌했는데
그걸 갖고 처벌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네. 그게 뭐 처벌하는 게 좀 그 이상하더라 뭐 이런 거 갖고 처벌하는 건데, 만약 처벌하려면 사전에 그러한 약속이 있고 그 업무를 처리해주고 나중에 그 대가로 그 대기업에 임원이 됐다 이런 경우에 입증이 되시면 그럴 때 비로소 처벌할 수 있는 거죠. 네. 만약에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는 한 우리나라는 검사와 판사의 천국이 되는 겁니다. 검사나 판사의 손에 의해서 모든 사람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그러니까 말하면 다시 이야기하면 봉건 시대, 왕조 시대로 돌아가는 거죠. 네. 예, 오늘 그 광명현 교육감 구속 수감된 날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저는 광명현 교육감이 있는 서울시 교육청 학생인권위원회 위원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고요. 그렇습니까? 그 학생인권위원회 학생인권조례에 그 조례에 비추어서 학교의 활동을 이제 심의하고 네. 그런 기구입니다.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은 광명현 교육감과 또 특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이번 시간에 광명현 교육감 구속 수감된 날이지만 더 좀 엄격하게 광명현 교육감의 행동에 대해서 뭐 이렇게도 처벌할 수 있지 않는가, 저렇게도 처벌할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좀 질문을 좀 해봤습니다. 궁금증을 좀 많이 풀어주신 것 같고요.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뭐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그래서 우선 이제 대법원 판결은 저는 어쨌든 이 중요한 사건 자체를 법적 논란도 많고 쟁점도 많고 이런 사건을 3명이 원래 소부가 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명이 지금 결혼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서 보다 좀 시간을 갖고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대법원이 법리적으로도 상당히 문제가 많은 판결을 서둘러서 한 거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사후매수죄 부분의 위헌 여부를 심판해달라는 헌법소원이 이제 결중에 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의 합헌 결정에도 관계없이 제대로 판단을 해서 하여튼 광명현 교육감의 그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원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나면 재심 사유가 될 거고요. 재심이 되면 다시 무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혹시 그 1호로 바꿔서 또 재기소하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까? 1호 자체는 일단 할 수가 없습니다. 1호 자체는 사전 합의도 없었고요. 그렇죠. 없었다고 이미 대법원에서 네. 확인을 한. 뭐 검찰도 그거는 시인하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뭐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런데 문제는 지금 대통령 선거 날에 그 서울시 교육감 선거를 지금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헌법재판관이 5분이 최근에 뭐 지금 현재 지금 아직 임명이 안 되고 있죠, 그러니까. 네, 그렇죠. 그렇게 구성되어지면 대통령 선거 전에 과연 위헌 결정 여부를 할 것인지가 좀 시간적으로 굉장히 촉박하고요. 만약에 그 위헌 결정하더라도 대선 이후에 결정되는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근데 참 헌재 대법원 뭐 이번 판결도 좀 걱정이 됩니다만 헌재에서도 좀 빨리 결정을 내려줘야 되는 게 이게 지금 앞으로 후보 단일화들이 선거에서 이제 자주 발생을 하는데 후보 단일화 하면서 당연히 거기에 대한 그걸 뭐 대가라는 표현은 좀 이상하지만 공사이직은 그렇죠. 제공되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렇죠. 서로 간에 내가 당신 캠프로 들어갈 테니까 나중에 선거에서 이기게 되면은 어떤 자리를 우리가 공동 정부를 구성하기로 하자라고 하는 게 그게 이제 그렇죠. 예컨대 장관 자리를 주겠다 아니면 누구를 관광에 주겠다 국민총리 주겠다는 것 자체가 현행법상으로는
위법이 되는 거예요. 범죄가 되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참 이게 이제 국민들의 법감정하고 실정법하고 괴리가 현상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네. 어떤 형태든 이번에 그런 측면에 봐서도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선거 전에 이런 제대로 된 판단을 해주는 게 우리 법질서의 확립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판결문에서 뭐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대가에 대한 합의는 전혀 없었고요. 박명기 후보의 부조 차원으로 이제 나중에 그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사퇴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돈을 그 부조 차원에서 제공했다라고 대법원 스스로도 시인하고 있는데 이 교육감을 지금 구속 수감한 지금 사법 시스템에 대해서 지금 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 좀 깊게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참 비도 내리고 뭐 여러 가지 뭐 기분 추석도 전날이죠. 예, 안 좋습니다만 그 추석 전날이고 그 운전 조심하시고 명절 되도록이면 밝고 보람차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저희들은 뭐 2주 후에 2주 후에 다시 찾아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 이거 내가 준비한 거 따라.